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산업을 모조리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이는 한여름밤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가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일본은 30여 년 전 신화적인 성장을 이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하지만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일본은 이미 너무 먼 길을 돌아왔거든요. 잃어버린 10년, 버블 경제 붕괴 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일본을 자조적으로 부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무성장에 가까운 저성장은 이어졌고 20년은 20년이 되더니 이었고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30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30년의 이유를 이 짧은 방송에서 다루기는 지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일본 사회가 왜 바뀌지 않는지, 왜 30년이 이어지는지를 말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는 까딱하면 우리가 걸을 수도 있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버블 경제 이야기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진 IT 혁명은 정말 인류사의 길이 남을 혁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혁명에 두는 이의는 저마다 다르지만 제가 두는 이의는 이 혁명이 그 전까지의 성장 공식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점입니다. IT 혁명 이전에는 2차 산업혁명의 선물, 제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제조업의 핵심은 두 가지죠.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 그리고 차별화된 요소로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됐죠.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고 보상을 줄이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서 제조 원가를 낮추고 영업에 힘써서 박리담에 많이 팔면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IT 혁명이라는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조업의 공식이 안 먹힙니다. 아니, 차라리 아예 안 먹히면 모르겠는데 은근히 먹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안 먹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IT 혁명이라는 것은 제조업 기반의 IT 제품과 이 제품들이 만들어내는 인프라, 이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수많은 기업, 나아가 국가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은 운명이 극단적으로 바뀐 케이스죠. 그런데 왜 하필 일본만 극단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딱 잘라 말하자면 변혁해야 할 때 변혁하지 않고 변화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를 잘 나타내는 사건을 하나 들어보죠.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이어진 IT 혁명은 세계 국가들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IT 제조업의 산물을 바탕으로 IT 인프라를 만들어내느냐가 달려있었죠. 이 핵심에 있던 것 중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란 간단히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전에는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P롬과 삭제가 불가능한 EP롬밖에 없었거든요. 만약 낸드 플래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MP3 플레이어에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 담는 것도 스마트폰에 원하는 앱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니, 저장 공간이 들어가는 휴대기기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일본이라는 겁니다. 당시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인 일본 도시아 연구원 마사오카 후지오, 이 사람이 바로 낸드 플래시를 발명한 주역입니다. 그는 4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의 연구팀을 가진 실력파 연구원이었죠. 낸드 플래시는 이 연구팀이 빚어낸 걸작 중에 걸작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사오카는 이를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두둑한 성과급을 기대하고요. 하지만 정작 상사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죠. 요즘 대세는 D램인데 이런 걸 굳이 누가 사려고 들어? 마사오카는 항변합니다. 소형 가전기기에 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도시바 임원들이 사고가 유연했다면 이 세상에 등장하지도 않은 하드웨어는 무리지만 당시 잘 팔리던 다른 경쟁사의 기기는 떠올렸을 겁니다. 소니의 워크맨, 닌텐도의 게임보이 등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운명이 바뀐 기기들의 전신이 바로 일본에 몰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래 임원들은 자신들의 주력 분야를 키우는 건 잘해도 새로운 발상은 약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고작해야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VCR,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뿐이었죠. 여담인데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먹었습니다. 도시바 경영진들에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정말 뜬금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묵혀두죠. 이후 자신만의 새 연구팀을 받습니다. 본인 혼자만 있는 연구팀, 사실상 좌천이죠. 이렇게 찬밥 신세의 연구에 주목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의 인텔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는 이 기술의 기초 공식을 인텔에게 사용료와 함께 넘겨버리죠. 참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기술을 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이걸 왜 달라고 하냐 하면서 한번 의심을 해보고 검토해야지요. 하지만 당시 일본의 기업은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니 어쩌면 실제 이뤄졌을지도 모르는 단꿈에 눈이 먼 상황이었죠. 이렇게 낸드 플래시의 기초 재료가 거액
하지만 그 결실에 비하면 푼돈에 넘어가고 맙니다. 결국 1988년 인텔은 독자적인 NOR 메모리를 출시하죠. 물론 이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비하면은 형편없다고 봐야죠. 네. 자,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쟁사가 생겼습니다. 제품도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바는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텔에 팔았다. 아, 인텔이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까 내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느 회사가 좋을까? 도시바는 이 기술을 가지고 뭘 할 생각도 없고 키울 생각도 없고 오로지 이를 가지고 사용료를 받아먹을 생각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한국의 한 회사에 제안합니다. 그 이름하여 바로 삼성. 80년대에서 90년대의 삼성은 규모는 물론 기술 면에서도 부자할 것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뭘 했습니다. 2019년 무역규제 시점에선 무려 전세계 70% 혼자 먹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일본이 멈춘 30년간 꾸역꾸역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변혁과 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변혁이라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로 인해 새롭게 바뀔 무언가를 대비하며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아이폰의 원조는 소니의 PDA, 클리어였으니까요. 다만 그는 이런 PDA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장이 정체된 시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바탕으로 쑥쑥 커나갔죠. 하지만 변화는 다릅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리에게 닥친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2010년 당시 저는 여기저기서 자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한국에 가출시된 당시에 이미 아이폰을 갖고 있었고 SNS가 뭔지 아는 사람이 주변에는 흔치 않았거든요. 제가 이때 수개월 만에 1년 연봉을 벌 정도로 돌아다녔는데 재미있는 건 놀래준 분들의 질문이 오로지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이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 기존에 깔려있는 앱만 써야 했습니다. 참 안정적인 시장이었죠. 공급자에게. 하지만 아이폰의 앱스토어는 전혀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선택권이 기업이란 공급자가 아닌 유저라는 소비자에게 있었죠. 무한한 홍보, 무한한 연구가 필요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기업은 그런 시대가 두려워서 변혁하지 않고 변화할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공식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일본은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에 맞춰 돌아가는 나라이고 시스템을 깨는 사람을 철저하게 걸러냅니다. 그래서 변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화만 할 뿐입니다. 50년대 IT혁명 때 변혁에 성공한 기업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 단위로 성공한 경우는 의외로 드물죠. 근데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청년은 정치 명문가이자 현지 대통령인 부시와 싸워야 했죠. 그를 돕는 세력 중에 기존의 유력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세력을 찾아서 변혁을 시도해야 했죠. 기존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시도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새로운 세력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IT 기업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미국의 안보를 외치던 부시에게 클린턴은 미국의 문제는 경제이며 앞으로 미래는 IT에 달렸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당선되자 당연히 자기 세력에게 은총을 내리기 시작하죠. 국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IT 시대가 온 것인지 IT 시대의 흐름을 운 좋게 잘 탄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고 세계 국가들이 변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중심에 낸드 플래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IT에 올인하지요. 인터넷이 깔리고 PC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MP3 플레이어가 태어난 곳은 바로 한국이지요. 이렇게 한국은 IT를 바탕으로 정보 강국의 길에 들어섭니다.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거지요. 이거 변형은 내던지고 변화만 하려고 해서 문제지만 이건 다른 문제니까요. 이렇게 흐름을 잘 탄 나라가 있는가 하면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하면요. 일본이라는 나라 말이죠. 이미 80년대에 IT 제조업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나라입니다. CPU부터 각 부품을 목적에 맞게 직접 설계할 수 있었고요.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조차 만들어낸 그런 국가였어요. IT 제조업이란 분야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변혁에 뛰어들었다면 일본산 IT 혁명을 이뤄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실패합니다. 여러 차례 있던 변혁의 시대에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가 와도 그들은 오로지 일본의 영역에서 변화하려고만 합니다. 올림픽에 선보이는 전기차는 제조업 1위 토요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지 특별히 일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5G 장비는 아예 삼성 것을 샀었습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화이를 못 쓰긴 하지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세계가 바뀌는 빅 웨이브에 올라타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노즈쿠리에 올인합니다. 모노즈쿠리란 혼신의 힘을 담아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논리지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사줄 것이라는
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이 그런 시대인가요? 애플이 제품이 잘 나와서 그렇게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술력으로 나온 제품을 본인들이 잘 조합해서 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일본의 모노즈쿠리는 스스로 만든 함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샤프예요. 2000년도 초반 샤프는 LCD 공장을 증설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 이를 더 잘 만들어서 팔자는 모노즈쿠리를 밀어붙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계에서 LCD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시장이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가격 경쟁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만드는 경쟁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기술의 자기만이 아니라 대만, 중국 등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저가라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도 팔린다는 걸 알았어야죠. 왜냐? 일본이 바로 그렇게 큰 나라거든요. 결국 이게 샤프 몰락의 길이 됩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이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개중엔 소니같이 정말 새로운 걸 못 만들어서 안달난 기업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도전정신도 버블 붕괴와 함께 사라집니다. 세계가 LCD로 바뀌는데도 자기들이 잘 만드는 브라운 그램만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아래에 보던 삼성에게 패널을 받아쓰는 처지가 됩니다. 이 변화와 변혁은 일본어 말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명하는데도 말이지요. 만약 도시바가 변혁할 용기가 있었다면 랜드 플래시를 활용한 소형기기 산업에 뛰어들었을 겁니다. 도시바는 당시 가전면에서도 최고의 기업이었으니까요.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단 소형 음악 감상기기, 소형 PDA 등을 만들었다면, 아니 아예 전화기를 만들었다면 어쩌면 스마트폰의 선구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샤프가 변혁을 추구했다면 OLED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에서도 최고의 기업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결과는 지금과 같습니다. LG의 기술력보다도 훨씬 뒤쳐져 있어요. 한때 세계 최고의 가전기업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일본 30년 정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노력해서 성장하는 건 쉽습니다. 올바른 지도자와 정확한 방향성, 그리고 근면한 국민이 있으면 쑥쑥 커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선진국이 되면 입장이 다릅니다.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일본이 바로 그랬죠. 그 상황에서 미끄러졌다면 이를 만회할 만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서 도전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모노즈쿠리,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던 걸 더 잘하자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니까 30년간 멈춰있는 거죠. 닦아놓고 말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공부법을 바꿔야 합니다. 1시간 볼 책을 10시간 보는 것은 절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일본이 딱 그 꼴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정체는 변혁할 길이 없는 최강자의 모습이며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미래를 어떻게 쳐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는 일본이 깨닫지 못한 진리이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변혁할 때는 변혁하셔야 합니다. 변화하면 안 됩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